아픈 몸으로도 막 힘든 일을 굳이 하시는 부모님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웠던 경험,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죠. 부모님은 괜찮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걱정 말라, 이렇게 손살에 치시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마냥 편칭하는 않죠. 그렇죠. 때로는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좀 은연중에 부모님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가족 간의 감정 협박. 이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니까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벗어나기도 힘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 님의 글, 가족 감정 협박, 위로의 처방, 이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체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현실적인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감정 협박,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 글에 따르면 감정 협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자극해서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아주 흔한 예로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 말대로 해야지,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우리가 종종 듣는 가스라이팅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 가스라이팅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억이 잘못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상대의 판단력을 흐리는 건데 감정 협박은 판단력보다는 감정을 직접 공략합니다. 두려움, 의무감, 그리고 특히 죄책감. 이건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죠. 감정을 직접요? 네, 뭐 스스로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한다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감정을 직접 건드린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그래서 더 뿌리치기 어려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엮이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쉬우니까요. 이 글에서도 이런 감정 협박이 특히 부모, 자식, 연인,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깊이 얽혀 있고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사이에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더 그렇죠. 심지어 명절 연휴 직후에 부부 갈등 때문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이런 가족 내 감정 협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놀랍죠? 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치가 높고 그 기대가 좌절됐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더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협박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과거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 세대의 희생이 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그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면요. 네네. 외동 자녀가 많아지고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커진 요즘은 부모의 과잉 보호나 과도한 기배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협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은 분석합니다. 아, 시대가 변하면서 양상도 좀 달라지는 거군요. 과거에는 희생이었다면 지금은 과잉 보호나 기대. 그렇죠. 과거의 희생이 뭔가 눈에 보이는 빛 같았다면 현대의 과잉 보호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 부채감을 만들어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적인 감정 협박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부채감이라? 와, 낫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부나 봉사 또는 가족을 위한 희생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조차도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감, 두려움 혹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감정협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행동 자체는 좋아 보여도요. 네, 협박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 선했는지 악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 감정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한다면 그게 바로 감정협박이라는 거죠.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네, 행동 자체의 선악보다는 그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즉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또 문제 삼기도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섬세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감정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소위 협박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 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반박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전형적인 특징들이죠.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강하고 좀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면에 아주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모습과 내면의 불안감 사이의 간극, 이게 크다는 거죠. 불안해서 더 그런다. 네. 이 글은 협박자가 상대를 일부러 괴롭히거나 상처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좌절 경험이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내가 강하게 밀어붙여야만 내 뜻을 관철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 학습된 행동일 수 있다? 그렇죠. 즉, 자신의 깊은 불안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조금은 왜곡된 방식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더 강하게 군다는 거군요. 그럼 그 불안감은 왜 하필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두렵고 또 그 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를 투사적 동일시라는 조금 어려운 심리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투사적 동일시요?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 예를 들어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것을 마치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것처럼 여기거나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투사예요. 아, 내 감정을 남에게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니까 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투사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불안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동일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잡한 심리 과정이죠. 와, 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나도 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크고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복잡한 감정의 전이가 훨씬 쉽게 일어나고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런 감정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왜 계속해서 그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걸까요? 벗어나고 싶을 텐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관계 자체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아, 관계가 깨질까 봐. 네, 특히 부모-자식 관계처럼 애착이 깊고 끊어내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혹은 관계가 깨져버릴 거야. 하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죠. 네. 둘째는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비난이나 정서적 불편함, 그 어색하고 힘든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일단은 요구에 응해주고 보는 거죠. 아,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그렇죠. 임시방편인 셈이죠. 하지만 그런 임시방편적인 수능이 결국에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당장은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피해자는 만성적인 두려움, 자책감,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군요. 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자존감은 계속해서 깎여나가죠. 이 글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체성까지 잃어버린다니? 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 일종의 위로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처방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죠.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죄의식에 정면으로 맞서라입니다. 네, 죄의식. 이게 정말 우리를 갉아먹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계속되면 깊은 열등감이나 수치심,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이 죄의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스스로를 향한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비판을 멈춰라.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내가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달릴 때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야 라며 막 자책하는 대신에요. 현실적인 나의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죄책감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부모님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도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인 죄책감을 느끼며 반응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런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 방식은 원하지 않아요.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정말. 마지막 3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나 자신, 그 어리석음이나 약함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조언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하라.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네요. 2번째 처방은 대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네, 대화 방식 중요하죠.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참고 들어주거나 이해하는 척하는 소극적인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곪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맞아요. 수동적인 경청이나 공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력들을 살펴보면 우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고 당신의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압박해 온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끈기, 이게 중요하죠. 끈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대면이 1대1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질 위험이 있죠. 네, 맞아요.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가능하다면 그룹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 친구처럼 당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거죠. 아, 지원군과 함께. 네,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완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의외의 방법일 수 있지만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때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머요? 네, 신박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고 딱딱하게 굳어진 감정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과 상대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지만요. 하하, 네.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단호함, 지지 세력 확보, 그리고 유머까지. 정말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3번째 처방은 내 결정대로 해보라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같기도 한데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나 의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온전히 당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처음에는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주 사소한 요구부터 확실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사소한 것부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네 하고 승낙하지 않고 잠깐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아, 일단 시간을 버는 거네요. 네, 거절 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조금 더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기술적인 단계는 이렇습니다. 기술적인 단계요? 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 즉 당신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먼저 말하세요. 내 입장을 먼저 말한다? 네. 둘째,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 밝히세요. 선을 긋는다. 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셋째, 당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해하고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라고 조언합니다. 확인까지 하라. 네, 제 입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와 같이 확인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의식적으로 밟아나가면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게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처방이 결국에는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 글은 감정 협박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이중주라는 표현인데요. 아, 그 표현 저도 인상 깊었어요. 협박하는 사람과 그 협박에 반응하는 피해자. 이 양쪽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 슬프고 힘겨운 연주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내가 먼저 이 감정 협박이라는 고통스러운 고리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한다. 네, 그렇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변화의 열쇠는 결국 나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의 말미에는 우리에게 이런 외침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아, 그 문구요? 어쩌면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도발적이거나 혹은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말이 관계 속 책임의 소재와 건강한 자율성에 대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당신의 건강한 관계 맺기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깊은 성찰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